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따꼬라는 음식 드셔보셨나요? 따꼬는 어느 나라 음식이죠? 멕시코 음식이요? 미국 음식이요? 예, 멕시코 음식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99년부터 2002년 그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끝날 때까지 약 3년 남짓 멕시코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살고 뭐 그랬던 곳인데, 멕시코 사람들의 따꼬 사랑은 대단하죠. 따꼬는 특히 언제 많이 먹냐면요, 밤에 많이 먹습니다. 특히 왜 우리나라는 밤에 이렇게 포장마차 뭐 이런 곳에서 뭐 소주도 좀 팔고 이런저런 먹거리를 팔잖아요. 그것처럼 멕시코에서는 길거리에서 따꼬를 많이 팝니다. 물론 식당도 있고 그렇지만 밤에 길거리에서 따꼬도 참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멕시코의 비교적 남쪽,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도 남쪽에 있어요. 그 멕시코 시티로부터 동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멕시코의 4대 도시인 뿌에블라라는 곳에 제가 살았었는데요. 그 뿌에블라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따꼬 그 체인점인데, 따코스 아라베스라는 유명한 따꼬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따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숯불인지 전기불인지 뭐 가스불을 붙인 건지 그런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고기를 이렇게 마치 그 우리나라의 불고기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한 그 고기를 이렇게 막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불이 있으면 그 불 가까이서 이렇게 양념한 고기를 붙인 거를 빙빙빙빙 돌립니다. 빙빙빙빙 돌리면서 고기가 익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거를 긴 칼로 쭉쭉 긁어요. 겉을 쭉쭉 긁으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익은 고기들이 이렇게 부스러기가 돼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얇은 이제 빵이죠. 뭐 전병이라고 할까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얇은 빵에 그 고기를 넣고 거기에 뭐 양파도 넣고 뭐 고추 다진 것도 일부 넣고, 또 그 고수라고 이제 스페인어로는 실란트로라고 하는데, 고수 같은 것을 넣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스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말아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따꼬인데, 따코스 아라베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번역 그대로 직역하면 아랍식 따꼬라는 뜻입니다. 왜 아랍식 따꼬라고 했을까?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터키를 알고 나서 보니 이 따꼬의 원조는 사실 멕시코에서는 따꼬가 자기들 음식이지만 따꼬의 원조는 터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되네르 케밥이라는 게 있어요. 되네르 케밥. 케밥이 터키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케밥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닭고기 케밥도 있고 소고기 케밥도 있고 뭐 양고기 케밥도 있고, 물론 돼지고기 케밥은 안 먹겠죠. 터키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케밥은 없습니다. 어쨌든 케밥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리고 그 케밥이 꼭 뭐에 싸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리로 나오기도 하고 접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되네르 케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멕시코의 그 따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불이 있고 그 주위에 양념한 고기를 어떤 그 좀 굵은 철사 같은 그 주위에다가 다진 고기를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져요. 이 붙임은 이거를 빙빙빙빙빙빙 어떤 이제 기계적 힘에 의해서 빙빙빙 돌아가게 하고, 불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고기가 익게 되죠. 그리고 나면 칼로 쓱쓱 긁어가지고 그것을 뭐 밀가루로 만든 뭐 빵이나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같은 데 위에 올려서 말아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멕시코의 따꼬와 터키의 되네르 케밥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는 돼지고기 따꼬를 좋아하고 터키에서는 돼지고기로 만든 케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왜 따코스 아라베스, 즉 아랍식 따꼬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제가 저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진 몰라도 뭔가 좀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짐작해 봅니다. 근데 아마 그냥 터키까지도 다 아랍이라고 생각해서 아랍식
따꼬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터키는 아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중동, 아랍 뭐 이런 것을 많이 혼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동과 아랍, 터키는 다 달라요. 중동은요, 이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뭐 이 중에 일부는 아니기도 하고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랍 세계보다는 훨씬 더 동북쪽이라고 봐야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랍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즉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곳에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등등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쪽은 중동. 그리고 터키는 뭐냐면 그냥 터키예요.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터키인들은 터키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옛날 동북아시아, 즉 고구려의 형제 국가였던 투르크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 와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셀주크 제국을 세웠고, 그 셀주크 제국과 동로마가 전쟁을 할 때 한때는 동로마 황제를 포로로 사로잡기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력이 커졌었고, 특히 유럽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서 셀주크 제국이 그 십자군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또 셀주크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그 뒤에 오스만 제국이 생겼고, 오스만 제국은 바로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옛날 비잔티움 또는 새로운 로마라는 뜻의 노바 로마나,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차지해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꾼 바로 그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은 투르크인들이고 절대로 아랍 사람도 아니고 중동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어쩌면 약간 그 중동이나 아랍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투르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과 계속 혼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나톨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술탄들이 계속해서 그 유럽 여성들과 또 결혼을 많이 했어요. 또 유럽 여성들도 많이 끌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옛날 동로마 제국 땅이 전부 다 오스만 제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직접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그냥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데 자신들이 원래 유럽을 제패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럽이고, 또 그래서 중동이나 아랍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런데 또 그들의 정체성은 또 이슬람교예요. 왜냐하면 셀주크 제국 때 이슬람교가 확산되었고, 이게 완전히 그 어떤 터키의 한 문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라는 그 정체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랍, 중동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렸을 때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소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아시아, 이건 무슨 뜻이죠? 작은 아시아라는 뜻인데, 그 소아시아가 어디에 써 있었냐면요,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땅의 대부분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고, 아주 일부분이 유럽,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반부터 그 뭐 북쪽 서북쪽으로 유럽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터키 땅의 거의 대부분인 아나톨리아 반도의 예전 이름이 소아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보다 더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서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터키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리스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터키는 해가 뜨는 곳, 왜냐하면 그리스보다 더 동쪽이니까. 예전 그리스어로 해가 뜨는 곳을 아수아라고 했다고 해요. 아수아. 이 아수아가 말이 변해가지고 아시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터키 또는 아수아, 아시아보다 더 동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른 아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쩌면 더 큰 아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 자신들이 해가 뜨는 곳, 즉 예전 그리스어로 아수아라고 불렀던 그 땅을
거기보다 더 동쪽에는 더 큰 아시아가 있으니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자 해서 소아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가 바로 오늘날 터키 땅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터키는 유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터키 땅 중에 일부 부분만 유럽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부분, 뭐 헝가리라든가 불가리아, 그리스, 뭐 여기가 전부 다 터키 땅이었다는 것.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랍, 중동 사람들과 혼동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들은 유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투르크인, 즉 예전 고구려의 형제 국가였던 그 투르크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이슬람교가 이들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터키의 면적은 약 78만 5천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가 2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남한이 9만 5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뭐 한반도에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입니다. 참 부럽죠. 대략 북위 35도에서 42도 정도에 걸쳐 있으니까 얼추 뭐 우리나라와 그냥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점점 높아져요. 고온지대가 뭐 1000m가 넘는 고온지대가 나타나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데, 아주 동쪽으로 가면 아라라트 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 높이가 5185m이고요. 바로 노아의 방주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는 자그마치 7,500km예요. 남쪽에는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의 가장 동쪽 끝이 바로 터키의 남쪽이라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남쪽 다 지중해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도 다 지중해인데, 특히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그 바다는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다르다넬제 해협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르마라 해,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다 중에서 가장 작은 바다 마르마라 해가 있고, 그 마르마라 해의 가장 뭐 동쪽 끝이 이제 이스탄불인데, 거기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대략 북동 방향인데, 어쨌든 이 서쪽으로는 유럽이 되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되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대충 북동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르마라 해보다는 조금 더 큰 흑해가 있죠. 바다 색깔이 굉장히 검은색이다. 그래서 흑해. 그 흑해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 길이가 자그마치 7,200km나 되고요. 기후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내륙성 기후, 뭐 고온지대 기후, 또 뭐 지중해성 기후, 뭐 우리가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이상적인 기후라고 볼 수 있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그래서 유럽의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그런 지중해성 기후에 자라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과일들도 아주 풍부한 곳이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흑해 쪽으로 가면 좀 습한 기후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터키를 굳이 뭐 제가 아는 이제 뭐 유럽의 스페인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여러 면에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뭐 똑같이 멋진 그런 어떤 르네상스식 건물들이 즐비한 그런 길거리를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스페인의 그 거리와 터키의 거리, 건축물들은 얼핏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고 도로 정비도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말로 한 번쯤은 여행해 보실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곳이에요. 왜냐하면 꼭 유럽과 비교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의 어떤 유적들이 있고, 또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유적들도 있고, 물론 스페인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터키에는 그런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들이 그냥 한데 엉켜 있고, 물론 폐허가 된 것도 많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시 한 줄 쓰고 싶은, 아니면 단편 소설이라도 한번 쓰고 싶은, 그것도 아니면 편지라도 한 장 써보고 싶은, 손편지 말이죠. 예, 그런 곳이 바로 터키예요.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있는 곳이니까 또 추천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터키를 여행하면 보통 7박 8일 정도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바쁘게 다녀요. 근데 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여행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것도 좋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7박 8일이 아니라 그 2배, 한 뭐 14박, 15박 정도로 여행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바쁘게 다니는 그 여행지를 느리게 다니는 거죠. 2배 느리게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할 일 없이 한두 시간 길거리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하고, 또 뭐 가이드가 소개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커피나 음식도 즐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데네르 케밥 같은 것도 한번 즐겨보시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천천히 여행하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어쨌든 터키 매력적인 나라이고, 정말 그 동서양의 많은 그 역사, 또 문화, 문명 등이 그 아직도 그 잔재를 아니면 그 냄새를 우리에게 풍겨주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꼭 한번 여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북카페 라파엘은 170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미 사망한 듯한 사람들과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에 누워 있었고 모두 피투성이었다.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 두려움에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며 악쓰는 사람들. 아수라장이 된 끔찍한 모습에 진가비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한덕기는 두리번거리며 목청껏 이브라임을 불렀다. 생지옥에서 약 40m 걸었을 때 엎드려 사망한 듯 축 처진 이브라임을 발견했다. 이브라임, 정신 차려, 이브라임! 한덕기가 엎드려 있는 이브라임을 조심스럽게 눕히며 피가 나는 부분을 잠시 살폈다. 아무래도 복부에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아. 이브라임, 눈 떠봐. 덕기씨, 살아있어요. 방금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 어떡해,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목마르다고 해서 미안해요. 이브라임, 정말 죄송해요. 가비야, 이브라임을 업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 이브라임은 전혀 몸을 가누지 못했으나 잠시 정신이 들었는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띠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슐레이만, 괜찮아? 록셀라 나는. 야, 이 사람아, 지금 그 말이 나와? 이렇게 다쳤는데 왜 우리 걱정을 해? 진가비가 온 힘을 다해 이브라임을 부축하자 한덕기는 종아리의 통증을 이겨내며 이브라임을 업었다. 부상을 당한 이브라임은 물론 한덕기와 진가비의 옷도 온통 피투성이가 됐다.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었으나 아직 앰뷸런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앰뷸런스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숫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 가비야, 혹시 택시 보여? 덕기씨, 저쪽에 택시가 몇 대 있어요. 같은 방향이네. 모두 같은 방향. 숫자 10이 행운의 숫자라고 이브라임이 말했고, 그래서 내가 10시 방향으로 걷자고 했지. 바로 그 10시 방향으로 이브라임이 물을 사러 갔어. 그 방향과 우리 사이에 메두사 모습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10시 방향을 가리켰는데 바로 그쪽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아. 방금 우리가 그곳을 지나왔고 이브라임이 쓰러진 곳도 지금 막 지났어. 그러니까 모두 10시 방향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 10시 방향에 택시가 있네. 게다가 오늘은 10월 10일, 우리가 만난 시간은 10시. 한덕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고 잠시 후 택시 앞에 도착했다. 택시기사가 이미 보았는지 문을 열어놓은 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을 태우자마자 인근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이브라임, 잠들지 마. 500년 전에도 내가 널 죽였는데 죽으면 안 돼. 내가 물을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네가 다쳤어. 미안해. 이브라임, 눈 떠. 널 반드시 살릴 거야. 이브라임이 눈을 살짝 뜨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슐레이만, 좀 작게 말해. 너 혈액형 뭐야? 병원의 혈액이 충분치 않을 수도. 난 O형, 넌? 나도. 여기까지 말한 이브라임은 기절했고 한덕기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로 말했다. 이브라임, 50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지. 내가 황제로 있는 한 네가 무슨 죄를 짓던 너를 처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난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내 피를 뽑아서 너한테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덕기씨, 피를 뽑아야 해요? 그렇겠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런데 덕기씨 혈액형이 이브라임과 일치하나요? 응, 우린 O형이야. 나도 O형이에요. 잘 됐어요. 나도 헌혈할게요. 너까지 헌혈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일단 병원에 가서 상황을 보자.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이브라임이 물 사러 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아, 그런데 덕희 씨도 종아리에서 피가 많이 나. 어떡해. 아플 텐데. 택시는 약 1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택시기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극구사양했다. 세상엔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았다. 응급실 내부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아마 테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의료진이 긴장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이브라임이 피를 많이 흘렸으나 생명이 위독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브라임이 첫 번째 환자였기에 병원에 혈액이 부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덕기와 진가비는 의료진에게 자신들의 친구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면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헌혈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란히 누워 헌혈을 했고 이들의 피가 이브라임에게 투여되었다. 헌혈을 하며 한덕기가 말했다. 가비야, 터키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 이번에 이브라임과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됐어. 그리고 500년 전 슐레이만 황제가 자신의 친구인 이브라임을 처형했던 것, 그것에 대해 지금 내가 사죄하고 있는 거야.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가비야, 괜찮아? 어지럽진 않아? 넌 헌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브라임이 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500년 전에 록셀라나였다면 이브라임에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해요. 하긴 이 모든 게 전생에 우리가 만든 업보일지도 몰라. 500년 전에 우리가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였고 그 당시 이브라임이 처형당하는 데에 록셀라나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거든. 우리의 인연이 터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나도 확신해요. 게다가 그 커피잔은 정말 이상해. 그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하지만 내가 가톨릭 신자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전생에 우리가 슐레이만 황제와 록셀라나였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때 한덕기의 종아리를 살피던 의사가 영어로 말했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냥 놓아두면 아무는 데 오래 걸릴 겁니다. 한 10바늘 꿰매야겠어요. 10? 한덕기와 진가비가 동시에 열이라 말하며 놀란 눈빛으로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가비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왜 모든 게 숫자 10과 관련이 있죠? 뭔가 있어.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우리가 본 그 메두사 같은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메두사는 아니었겠죠? 그리스 신화가 21세기에 재현되었을 리는 없지. 그런데 정말 메두사와 흡사한 모습이었어. 우리 둘 다 봤으니 분명히 헛것은 아니었을 텐데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과 한패였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메두사를 보여준 것일까?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시청 조회수가 점점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